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입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에서 아마 야구 경기를 방금 전까지 시청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계속 챙겨서 봤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스코어를 확인했더니 안타깝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방송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야구와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오시는 분들께서 "저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자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대사증후군이라고 검사하래요."라고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 정확하게 설명이나 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우선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역학 그리고 정의 및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의미와 예방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증후군이 뭔지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고, 지자체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이런 홍보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란 비만 인구의 증가와 동반하여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높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신부전, 만성 콩팥병증 및 일부 암 발생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12년간 2018년까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약 22.9%로, 남성의 경우엔 27.9%, 여성은 17.9%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경향이라는 저널에 신문에서 2023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대사증후군에 대한 기사에서 앞에 발췌를 좀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건강검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건강검진 수검 인원 1,400만 명 중에 약 1,000만 명인 69.8%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총 사망률을 25% 증가시키고, 향후에 대사증후군이 가진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도 역시 2배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발생 과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죽산 경화가 주로 염증 과정에 의해 발생하여 진행되고, 위험 인자 관리 조절에 따라 진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구성 위험 인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대한 예방과 예후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 조절, 혈압 조절, 혈당 관리, 그리고 대사증후군에 동반되는 이상지질혈증의 관리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발생 등 예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사증후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상지질혈증은 높은 중성지방 수치와 낮은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로 대변되는 죽상경화 호발성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고밀도 지단백은 보통 말하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보통 말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은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 기준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당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들의 집합입니다. 이 집합이라는 의미 자체가, 증후군이라는 것은 증상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선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했던 저널인데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학회에서 각각 발표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분비 관련된 학회와 당뇨 관련 학회, 그리고 유럽, 그리고 WHO, 미국에서 각각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을 이전에는 정의를 하였는데, 그중 유럽과 WHO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또는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실제 매번 사용하기에는 매우 힘든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내분비내과 관련 학회와 당뇨 관련 학회에서는 인슐린 저항 또는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가 측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사용하기에 간편하게 사용하기 쉬웠고, 이후에는 모든 학회들의 합의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빠져 있는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 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은 복부 비만, 그리고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것을 보면은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중성지방이 150 이상인 경우, HDL이 낮은 것은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하인 경우, 혈압이 높은 것은 높은 혈압 130, 낮은 혈압 85 이상인 경우, 혈당장애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또는 당뇨병을 이전에 앓았던 과거력이 있거나 당뇨 약을 드시는 경우이고,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복부 비만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은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이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각각 나라별 그리고 인종별로 복부 비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된 상태로 근육과 간 등에서 혈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당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높은 인슐린에 의해 염분과 수분이 증가되면서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유도해서 비만이 생길 수 있으며,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이상지질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심뇌혈관 질환 및 전체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 위험 인자로 생각되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 장애, 체내 염증 증가와 이소성 지방 축적을 일으켜 대사 이상 및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남성에서는 약 1.4에서 2.2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으며, 여성에서는 1.3에서 2.78배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은 약 5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도 인디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알부민류 및 만성 콩팥병 발생이 약 1.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멕시코인 대상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약 2.5배가 더 높게 나타났고, 미세 알부민류 발생 위험성 역시 약 2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도 역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약 1.3배 이상으로 높게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사증후군 환자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으로 신장 혈관의 죽상경화, 콩팥 세관 위축 및 간질의 섬유화가 발생하기 쉬워 만성 콩팥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석회화 발생률은 높아지며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증가되고 대사증후군의 각각 다른 진단 기준에 상관없이 즉 진단 기준 5개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에 관련된 것과 상관없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사증후군 환자를 평균 13년 동안 관찰한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포함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은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자체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라기보다는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각각의 진단 요소가 모여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복부 비만 및 포도당 불내성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예측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 및 악성 신생물입니다. 악성 신생물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암을 의미하고 양성 신생물은 암이 아닌 다른 생기는 혹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결장 선종과 양의 상관관계, 즉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결장 선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및 결장의 신생물, 즉 선종을 포함한 양성 신생물과 그 외 악성 신생물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결장 및 직장 신생물 동반 위험성은 약 1.34배 높아집니다. 즉 이 결장 및 직장 신생물은 암과 그 외의 양성 신생물인 선종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그중 결장암 및 직장암의 위험성은 약 1.3배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간세포 암종 역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생 위험도가 남녀 모두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유방암 위험도 역시 대사증후군을 가진 여성에서 약 2.87배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전립선암, 췌장암, 단도암, 자궁 내막암 등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망 위험은 총 사망률은 대사증후군 요소를 전혀 갖지 않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 특히 남자에서는 약 1.9배, 여자에서는 약 2.5배가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대사증후군의 각 진단 기준을 보정한 후에도 총 사망률은 약 1.3배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로는 진단 기준에도 포함되었던 복부 비만이 있겠고 그 외에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 과도한 열량 섭취가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를 보면 예방과 치료는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라는 그 자체의 목표보다는 대사증후군을 예방과 치료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리둘레, 그리고 고밀도 지방이 낮은 것, 지질이 낮은 것, 그리고 혈당이 높은 경우,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경우,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만족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하고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각종 암이나 협심증,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이고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에 따른 대사증후군은 정상 체중인 경우 대사증후군은 인구의 약 5%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과체중이 있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약 22%, 비만이 있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약 6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체중이 늘어날수록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2.25kg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으면 대사증후군 발생은 약 21에서 4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의 주된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체중 유지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들의 발생률은 체중 조절을 통해서 늦추거나 예방이 가능하며 이 생활습관 개선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포함해서 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의 이상적인 목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현재 체중에서 7%에서 10%를 감소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예시로 만약 현재 체중이 60kg라면 6개월 사이에 6kg을 감소하는 것, 즉 한 달에 1kg씩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체중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약 10%를 뺀 경우에는 이후에 목표 체질량 지수, 보통은 우리나라의 기준은 과체중이 BMI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일 때부터 과체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23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 그 이하로 도달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연입니다. 흡연을 통해 나오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및 산화가스 등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은 지질 단백 이상, 대사 이상, 내피세포 기능 장애, 혈전 형성 및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 자체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 즉 금연은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유의할 점은 간접 흡연과 전자담배 또한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금연을 하면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도 좋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연 후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 및 단 음식은 피하도록 하며,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는 습관,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정해서 하고, 과식은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비만은 유발하기 때문에 금연 전 식사량의 약 3분의 2 정도로 줄인 식사량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나 금연으로 인한 체중 증가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금연으로 인한 건강의 이득이 체중 증가로 인한 해로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금연은 꼭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주입니다.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들은 알코올과 제2자형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2자형이란 아주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소량을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는 의미고, 또 많이 먹는 경우는 매우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g 이하의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하루에 35g 이상의 음주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잔 이하의 음주는 혈압을 낮춘다고 보고되었고, 지질 수치와 알코올 섭취도 U자형과 J자형의 관계를 보여서 소량의 음주는 지질 수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되었고, 당뇨병 또한 음주와의 J자형, 즉 소량의 음주는 당뇨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알코올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 하루에 40g 미만, 여자는 하루 20g 미만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 음주는 남자의 경우는 하루에 소주잔 4잔 이내, 여자는 소주잔 2잔 이내로 되어 있고, 맥주잔 기준 250ml 맥주잔 기준으로 남자는 하루 4잔, 여성의 경우는 250ml 맥주잔 기준 2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고된 결과들은 하루 한두 잔의 술은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오류이다. 즉, 하루에 한 방울의 술조차도 몸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보고되어서 이전에 말했던 J자형 커브나 U자형 커브는 옳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잔의 와인 또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심장병과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는 수십 건의 연구 결과가 오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음주도 건강상의 이점이 되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밝혔고, 이는 미국 의학협회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캐나다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적절한 음주는 대략 일주일에 한 잔 정도에서 하루 2잔을 넘지 않는 음주를 말한다며, 많은 연구가 이 정도의 음주는 조기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알코올 사용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한 107개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전체 연구 대상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연구진은 대다수 연구가 과거 술을 마시다 중단한 사람을 평생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함께 묶어 비음주자로 분류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전 금주자는 술에 입을 대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22%나 높았습니다. 비음주자 그룹에 속한 이들의 존재가 편향된 결과를 초래해 매일 가벼운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연구 데이터에서 이들 금주자를 비음주자에서 제외하는 조정을 가하고 데이터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 결과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소량 음주자의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일 약 3잔을 마시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약간 증가했지만 통계적 의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45g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은 하루에 65g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거나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로, 이들의 사망 위험은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약 35%더 높았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적당한 음주로 인한 이점은 크게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밝혔고, 낮은 수준의 음주가 건강에 이점이 된다는 것을 불확실한 반면 중등도 이상의 음주는 유해한 영향을 가져온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여 소량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량이 늘어날 때마다 알코올 관련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렇게 증가한 위험은 신체와 뇌의 세포 조직에 복구하기 힘든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간단히 말해서 술은 적게 마실수록 좋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대부분 연구에서 알코올 소비량 측정이 불완전했고, 자가 보고된, 즉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본인의 알코올 소비량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이 자가 보고된 알코올 소비량이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에 다른 기사에서도 적정 흡연 없듯 적정 음주도 없다. 한두 잔 음주는 건강에 영향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건강을 위해 적정 음주는 없으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량 음주는 과연 건강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암연구소는 술에 대해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WHO는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음주는 없으며 가장 건강한 습관은 소량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강, 인두, 후두, 식도, 간의 악성 종양의 발생은 알코올 음료의 섭취와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에 알코올 음료를 1988년 발암물질 그룹 1로 분류하였고, 발암물질 그룹 1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WHO는 2023년 1월 란셋에 기재된 논문을 통해서 알코올 소비와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양은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마시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유럽 지역의 모든 알코올로 인한 암의 절반은 가벼운 또는 보통 알코올 소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음주량은 알코올 20g 미만인 작은 캔이나 맥주병 약 300ml, 와인 100ml 또는 증류주 한 잔에 해당합니다. WHO는 음주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알코올 음료의 첫 방울부터 시작된다고 경고했고, 더 마실수록 더 해롭고 덜 마실수록 덜 해롭다는 취지입니다. 진료실에서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런 인식이 많아서 제가 음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기사를 실었고, 최근 연구상에서는 술 한 방울도 몸에 좋지 않다라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 네 번째는 식사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총 지방량 및 지방산의 종류가 매우 중요하고, 포화지방을 섭취를 많이 할수록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동맥경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포화지방산 섭취를 닭가,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할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추천하는 식사 방법은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고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며
주 2-3회 정도 오메가3가 많이 섭취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탄수화물부터 살펴보면 과다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높이고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이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특히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을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경우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양이 증가하면서 체내 체액들이 많이 짜지게 됩니다. 소금을 드시면 많이 짜니까 체액들도 많이 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체액의 농도를 맞추려고 물도 늘어나면서 체액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에 혈압이 상승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저나트륨 식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확인된 연구가 없고, 비타민을 복용하여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비타민에 대해서는 정확히 복용법을 권고드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식이섬유의 경우는 이상지질 혈증을 개선하고 변비 등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섭취를 권유하지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식사에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는 대시 다이어트라는 것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식이요법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 현미와 도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곡물, 생선, 기름기 없는 닭고기 위주의 식단을 구성한 식단입니다. 대시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증명되어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대시 다이어트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체중 관리, 만성질환 예방, 기대 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운동의 강도가 운동요법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유산소 운동이든 무산소 운동이든 강도가 높은 운동을 지속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비만의 1차 예방 목표로는 우선 20대 미만의 젊은 나이에서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 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당 150분은 보통 말하는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이미 비만한 경우에는 한 번에 60분 이상, 주당 6번 이상을 하는 경우 체중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며, 중등도 강도 이상의 운동을 매일 60분 이상 하는 것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주당 1000칼로리 이상 혹은 하루에 150칼로리 이상을 추가적으로 소비하도록 권고드리며, 운동 단독만으로는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요법을 같이 병행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 중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고, 저항성 운동, 보통 말하는 근력 운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과 혈압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주 최소한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권유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은 빠르게 걷기, 시속 8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활동적 요가, 가벼운 수영 등이 포함되고, 그것과 더불어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도록 권유드리는데,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에는 조깅, 달리기, 시속 15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강도 높은 수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것도
한 번에 장시간 운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운동은 일주일 간격의 총 운동 시간을 기준으로 권고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 운동할 때 20분 이상부터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한 번 하실 때 최소 15분, 20분 이상을 유지하시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한 번에 10분씩 여러 번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 운동을 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압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염분을 제한하고 식사요법을 동반하고 체중 감량, 운동, 금연, 절주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염분은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하루에 약 10에서 15g 정도로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고량이 5g 미만에 비해서 약 두세 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거나 조리할 때 소금이나 젓갈, 장류의 섭취를 줄이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시 다이어트를 통한 식사요법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통밀이나 현미, 등의 전곡류, 생선류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저지방 단백질 및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를 증가하도록 권유드리며 포화지방 혹은 염분은 섭취를 줄이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체중의 경우는 1kg 감량 시에 혈압 약 1mm 머큐리 정도의 하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는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권유드리며 체질량 지수와 함께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은 85cm 이하를 유지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의 경우 앞에서도 대략 설명드렸지만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혈압을 낮추고 체중 감소, 혈당 및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6번,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여기서 포함되는 유산소 운동은 속보,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등이 포함됩니다. 네. 7번째 고지혈입니다. 고지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금연이 있는데 첫 번째 식사요법은 우리나라는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탄수화물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약 6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며 그중 당류 섭취는 탄수화물 섭취의 약 10에서 20% 이내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총 지방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약 30% 이내로 제한하며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포화지방산은 저밀도 지질 단백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사 요인이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포화지방산을 총 에너지의 7% 이내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저밀도 지질 단백 콜레스테롤은 보통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식사요법 중 식이섬유는 저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은 25g 이상을 섭취하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주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은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4번에서 6번, 그리고 저항성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즉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혈당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운동은 최소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저는 보통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 운동을 한번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보통 48시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쉬시는 건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대여섯 번 이상 해주시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특히 한 번에 3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식사는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저탄수화물 식사, 저지방 식사,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도록 하며 지중해식 식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은 하루 4번 이상 섭취하도록 하고 달걀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같은 수용성 섬유질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정리된 것들이 있었는데
심장 대사증후군 질환 예방 7대 수칙이라고 해서 싱겁게 먹고 지나친 탄수화물, 지방 섭취는 피한다. 담배, 과음, 과식은 피한다. 가공음, 식품, 탄산음료를 되도록 먹지 않는다. 유산소, 근력, 복근 운동을 한 번에 1시간, 주 4회 이상 한다. 채소를 자주, 과일, 견과류는 적절하게 먹는다. 뱃살을 빼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만성 질환에 대한 약물을 잘 복용한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식단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대시 다이어트와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NIH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대시 다이어트 자체의 이득은 혈압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에서는 채소, 과일이나 통곡물, 그리고 무지방 또는 저지방의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생선이나 가금류, 기름기가 적은 가금류, 그리고 콩류나 견과류, 그리고 식물성 오일을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제한하는 것은 기름기가 많은 육류,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유제품, 그리고 설탕이 포함된 음료들, 그리고 설탕이 포함된 그런 단 간식들, 그리고 그 소금의 섭취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음식을 섭취하는 중요한 기준은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고 칼륨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섬유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며 소금이 적은 염분이 적게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NIH에 제시한 곳에 들어가면 대시 다이어트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별로 그 식단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체중 감량을 위한 여성의 칼로리인 약 1200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섭취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곡물류는 하루에 4-5번 드시도록 하고 한 번 드실 때는 빵 한 조각, 우리가 말하는 이 한 조각은 요즘에 뭐 큰 제과점 같은 데 가시면 큰 빵을 바게트 빵 같은 것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데 거기에 있는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단팥빵 1개 이게 아니라 큰 빵의 한 조각을 의미하고 그리고 반 컵에 조리된 밥이나 파스타, 시리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시로는 오트밀이나 아니면 통곡물 빵 종류, 파스타, 잉글리시 머핀, 그리고 베이글 등이 있겠습니다. 채소는 하루에 3-4번 먹도록 하고 한 컵에 조리하지 않은 생야채 또는 반 컵에 조리하거나 조리하지 않은 야채 또는 반 컵에 야채 주스를 의미하고 그 예시로는 브로콜리, 당근, 그리고 감자, 그리고 고구마, 토마토 등이 있겠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하루에 3-4번 섭취하도록 하고 하나의 중간 크기의 과일 또는 반 컵의 마른 과일 등을 섭취하도록 하고 예시로는 사과,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망고, 멜론 등이 있겠습니다. 유제품은 하루에 2-3번 섭취하도록 하고 한 컵의 우유, 한 컵의 요구르트 등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예시를 보시면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를 의미하고 무지방 또는 저지방 또는 지방이 제한된 치즈 등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육류나 생선, 그리고 가금류, 그리고 그 계란의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이하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의 계란을 한 번 드실 때는 한 개의 계란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류에는 껍질을 제거한 그 치킨 그리고 칠면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오일류에서는 한 티스푼의 마가린 그리고 식물성 오일 등이 포함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식물성 오일에는 카놀라유, 그리고 옥수수유, 올리브유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견과류는 주당 3번으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3분의 1컵 또는 1과 2분의 1 온즈의 견과류, 특히 여기 보시면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아몬드나 헤이즐넛, 땅콩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 음료들 그리고 설탕이 추가된 것들은 주당 3번 이하로 섭취하도록 하고 한 테이블 스푼의 설탕 그리고 젤리나 잼 등이 있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2023 년도에 이렇게 지중해 식단에 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25 년에서 2027 년에 195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란셋에서 보고한 것으로 조기 사망의 원인이 1 위가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2023 년에 꼽은 최고의 식단은 1 위가 지중해식 식단, 2 위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시 식단이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개념을 정의하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되 나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피하고 좋은 지방을 먹는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은 먹되 단순당인 흰 빵이나 흰 쌀은 피하고 섬유질,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전곡류, 계통을 선호한다. 세 번째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을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는 식물성 식품을 되도록 많이 먹는데 하루에 매일 5컵 분량을 먹도록 하고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아예 육류를 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샐러드나 토마토로 만든 스프 등을 섭취하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빵이나 파스타는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하지만 사탕과 초콜릿처럼 단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통곡물로 된 빵과 파스타처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먹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은 주 3회 이상 섭취하도록 하고 육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주 2회는 적색육 대신 생선을 먹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의 경우는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이 든 음식을 중심으로 먹고 고도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지방이 많은 생선, 견과류, 해바라기유 등이 있고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 역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역시 포화지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5 년에 나왔던 기사에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예시를 조금 구성해 놓아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시한 기사이고 1일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호밀빵과 동태살 구이, 생선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있고 샐러드와 사과, 요거트를 먹도록 되어 있고 점심에는 현미밥, 통곡물로 되어 있고 소고기 미역국과 들기름으로 구운 두부구이 그리고 이렇게 겉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포도와 저지방 우유가 되어 있고 저녁으로는 귀리밥, 애호박 된장찌개 그리고 삼치와 채소구이. 근데 채소구이는 올리브유로 굽고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여 먹도록 되어 있고 오이 무침, 나박김치 등을 제시해서 지중해 식단을 맞게 우리나라 식단으로 꾸려 놓은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들을 진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셔서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검사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만 20에서 69세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진행돼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자치구민 또는 생활권이 속한 곳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예니 님인데요. 과체중인데 마흔자로 1-2 단계 다 효과가 없어서 위고비 3-4 단계도 효과가 없고 5 단계가니 조금 더부룩한 정도이고 아직 1 킬로도 안 빠졌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식욕은 본인이 조절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마흔자로나 위고비 같은 제품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오셔서 처방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의 체중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주사제에 대한 효과는 반응이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너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은 5 단계부터 조금 더부룩하시다라고 했으니 약간씩 효과가 나타나실 수 있고 처음부터 이런 경우에 "저는 낮은 단계 효과가 없으니까 높은 단계로 먼저 써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울렁거림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실 수 있어서 낮은 단계부터 점차 증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아마도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점점 한 단계씩 올려가는 것을 권유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빠지진 않았지만 사용하시면서 약간씩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뭐 식욕이 아예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선은 사용하시면서 아직 몇 주가 되신지 얼마가 되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사용하시면서 운동을 좀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조금 못 드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록초록 님입니다.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편인데 중성 지방이 320 까지 올라갔고 HDL은 33입니다. 혈압은 135에 85 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대사증후군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기준에서 해당하는 중성 지방, 그리고 HDL이 낮은 경우, 그리고 혈압,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대상이 어 해당하시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포함해서 혹시 술을 매일 드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복부 비만이 좀 있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나 나머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사증후군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원인은 본인이 앞에 써 놓으신 것 같습니다. 술을 거의 매일 드시기 때문에 술을 줄이시고 안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운동과 식이 조절도 같이 하셔서 경과를 보시면서 콜레스테롤도 혈압도 조절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리지 님입니다. 키 167 센티미터에 체중 67 킬로그램인데 수치는 정상인데 단백뇨가 검출되었다고 재검해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수치는 애매한데 배만 나오는 경우도 대사증후군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체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허리둘레가 포함되는데 허리둘레에 대해서는 어 써 주지 않으셔서 제가 정확한 기준은 알 수가 없고, 단백뇨는 사실은 검진하시는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검진하실 때 단백뇨가 나왔다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시는 경우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게 금식하시고 아침 첫 소변을 받는 경우에는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검에서 깨끗하게 나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검에서 현재 괜찮다면 사실 단백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실 것 같고, 수치가 애매하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 애매하신지를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기준에 포함되는 복부 비만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혈압 수치가 포함이 적용이 된다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각 많은 밤 님입니다. 최근 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했고 중성 지방이 210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 거의 같이 온다고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은 "간 수치가 높으니까 저는 지방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간이 있는데 왜 제 간 수치가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우선은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방간은 저희가 두 가지로 예전엔 많이 분류를 했고, 알코올성 지방간과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했고, 현재는 알코올보다는 대사성 지방간이라고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술을 거의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비알코올성, 즉 대사 질환 때문에 생긴 지방간일 가능성이 높고, 중성 지방이 210인 경우도 사실 커트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 아래가 정상인데 210은 중성 지방이 조금 높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대사증후군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고, 대사증후군이 없으시더라도 중성 지방이 높은 것과 지방간으로 인해서는 술을 드신다면 당연히 술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식이 조절도 꼭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운동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침돌이 님입니다. "50대 되어서도 다이어트 해도 되나요? 젊을 때처럼 운동도 쉽지 않고 굶자니 근력 손실 우려되고요."
네, 제가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뭐 50 대는 사실 요즘에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힘든데 "체중 빼셔야 돼요."라고 하면 어 "이제는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 나는 운동해도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다이어트 관련돼서 많이 이제 방송도 나오고 저희가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굶는 것을 저희가 권유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굶는 것은 뭐 젊은 분도 당연하고 나이 들어서는 더더욱 저희가 권유드리지 않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는 식이 조절이 1 번이고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신다면 식이 조절이 1 번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대시 다이어트나 지중해식 다이어트처럼 식단을 건강한 식단으로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소금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경우 이제 극단적으로 고기류나 단백질류를 섭취를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최근에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나이 들수록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당뇨도 예방이 되고, 나이 들수록 당뇨 발생이 높아지는 게 우리가 몸 안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당 소비가 안 되어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해 주셔야 되고,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 보충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것을 당연히 권유드리면서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를 꼭 해 주셔야 체중 감소가 할 수 있고, 또한 식이 조절 꼭 해 주시되 적당한 양의 좋은 탄수화물과 좋은 단백질은 꼭 섭취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겨울 님입니다. 75세 여성입니다. 검진 당일 새벽까지 대장 세척제와 물 2 리터를 복용해야 하는데 4 시간 뒤에 바로 위내시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위내시경은 물 포함 8 시간 금식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검진하실 때 위대장 내시경을 같이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한테도 많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4 시간 뒤에 위내시경을 해도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물만 있으시기 때문에 맹물의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고, 또한 저희가 내시경하면서 세척하면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사실 위내시경만 하시는 경우는 금식 물 포함 8 시간 금식이지만, 당일날 아침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특히 소량의 물 한 모금 정도의 물과 혈압약은 복용하고 오시도록 말씀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물량 자체와 대장 세척제 드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검진센터에서 안내받으신 대로 드시면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뭐 1 시간, 2 시간 안에 뭐 드시고 바로 위내시경을 시행하시거나 이런 것은 쪼끔 힘드실 수 있지만 4 시간 뒤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이 잘 드시고 검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온 꽃샘추위로 건강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이었습니다.